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K무크에서 현대인을 위한 물리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왜 지동설을 제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 별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얻었냐면 천상 세계는 완전 천체들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원운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들이 사는 세상은 뭐든지 완전해야 되니까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별들이 진짜 완전한 원운동을 하는지 이때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원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시작과 끝이 없죠. 그 다음에 대칭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원운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구루되어 있고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어서 절대 그 물질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지상세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지상세계에서는 가만 보니까 어떤 물체든지 움직이다가 정지하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세상이고 지상은 그래서 지상세계의 법칙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지한다. 움직이던 것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16세기 갈릴레오한테서 밝혀졌죠. 힘 가하지 않으면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합니다. 그 지동설이 뭐였습니까?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동설이 언제 발표됐다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1543년에 지동설이 발표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543년은 어떤 해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예요.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제안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책으로 쓴 이 지동설에 대한 책으로 쓴 것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발표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시에 이 책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상 법칙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두 개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믿었다, 의심했다. 네. 지금 이 퀴즈를 맞춘 선착순을 맞춰가지고 뭐 상도 준다고 하는데 네, 답 올렸습니까 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답을 보겠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왜 천상 법칙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지동설을 제안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동설은 너무나도 코페르니쿠스가 천상 법칙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별이 무지무지 많죠. 그런데 행성 5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행성 5개는 저렇게 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나온 게 저기 7월 31일 이게 화성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5개의 행성들이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별들이 원운동을 한다면 그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도 완전한 원운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행성들마저도 이 5개의 행성들마저도 원운동을 한다고 굳게 믿은 코페르니쿠스가 그 행성들이 원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제안했는데 이 지동설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이걸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런 지동설이라는 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뭐 지구가 움직이는 거 사실 우리 다리 밑에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우리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구가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동설을 제안하고 나서 사실은 학자들 중에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동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동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덴마크의 천문학자 브라헤가 자기도 몇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지동설이 옳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동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잘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행성들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건 사실 오늘날 브라헤가 측정한 거를 이제 그래프에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계산한 걸로 해서 저 빨간 표시가 나오죠. 브라헤가 당시의 화성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렇게 측정을 했는데 브라헤는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걸 분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다른 별도 움직이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재현해내야 되는데, 브라헤는 그런 걸 못하고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브라헤가 케플러한테 자기 자료를 전부 다 넘기고, 당시에 케플러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젊은 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케플러한테 이것을 좀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근 20년에 걸쳐서 이거 분석하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언제 첫 번째 결과를 내놨냐면 1609년에 지동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하는 결과를 냈어요. 브라헤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회전해야 되는데, 그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케플러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재밌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케플러의 법칙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 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든지, 또는 행성들이 있는데 태양에서 멀수록 주기가 더 길다든지, 1년의 길이가 더 길다든지, 이런 계산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그 다음에 케플러가 얘기한 행성들이 타원을 돈다는 궤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17세기 여기 와서 케플러가 타원 궤도 법칙을 발표한 다음에는 사람들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의문, 이게 다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근데 케플러 법칙을 가지고 케플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성들이 왜 원궤도를 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행성들이 원궤도 도는 건 하늘은 천상세계이기 때문에 원궤도 돈다라고 생각하면 편했죠. 근데 타원궤도를 도니까 이건 정말 아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학자들은 정말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타원궤도 도는 거 왜 그러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상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뉴턴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내용을 담은 뉴턴의 첫 번째 저서가 바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린키피아를 1687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 법칙이 설명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 여기 1543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해지요. 그 다음에 1609년은 케플러가 타원궤도를 돈다는 케플러 법칙을 발표한 해입니다. 그리고 제2법칙, 제3법칙은 그로부터 또 10년 정도 더 있다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1687년 드디어 뉴턴이 케플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풀이를 이 제 프린키피아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프린키피아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 내용은 오늘날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충분히 잘 아는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법칙, 이 두 개였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뉴턴은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냐면,
이런 개념들이 당시로는 생소했고 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미분과 적분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미분과 적분이 없었어요.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되었던 의문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를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뉴턴이 푸른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옛날에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은 천상법칙은 하늘에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고 지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댔었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은 어떻게 옳다는 걸 알았냐면 직접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의 움직임 비교한 거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나온 숫자하고 비교했더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계산으로 확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하늘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이 전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한 법칙으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물리학,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이 시작했는데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물리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 교과서의 제목이 내추럴 필로소피였어요. 그러다가 18세기부터는 물리학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번 잠깐 물어보겠어요. 물리 과목에서 배우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생명과학,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생명과학, 이 대상이 뭡니까? 생명체지요. 그리고 지구과학, 이거는 대상이 뭡니까? 네, 지구죠. 화학은 대상이 물질이죠. 이렇게 과목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물리는 대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물리 시간에 가니까 항상 힘만 배우더라 또는 에너지만 배우더라. 자, 그게 대상일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대상은 뭐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자연의 기본 법칙이란 뭐냐면 기본이란 말을 우리 언제 씁니까? 우리 기본 법률, 헌법이 기본 법률이죠. 그래서 모든 법들이 헌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나온다든가 또는 기본 입자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그 기본 입자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게 기본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가 바로 자연의 기본 법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의 모든 법칙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에서 배우는 기본 법칙은 숫자가 많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뭔가 물리 시간에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본 법칙이 바로 F는 ma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F는 ma가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F는 ma를 볼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힘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질량은 힘을 가속도로 나누면 질량 나온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식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F는 ma라고 한다면 이 식이 어떻게 쓴 식이나 마찬가지냐면 F는 m하고 a가 바로 x는 위치입니다. t는 시간인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라고 하는 게 dt 제곱분의 d 제곱 x의 뜻입니다. 이렇게 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바로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분방정식은 방정식이 풀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미분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냐면 미분의 가장 높은 차수가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렇게 2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이 딱 나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걸 풀면 x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은 무엇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미분 방정식에서는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독립변수가 있는데 이 독립변수는 미분 방정식의 분모에 나오는 이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이 식의 경우에는 t네요. 그리고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미분의 분자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종속변수인데 미분 방정식의 풀이란 숫자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이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되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도 미분 방정식인데 독립변수가 뭡니까? t지요.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뭡니까? x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xt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는 것인데 이걸 알면 자연현상을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현상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죠. 물체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모든 물체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T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미래에 어디 있을지 과거에 어디 있을지까지 전부 다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 뉴턴의 운동법칙이 발표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양자역학이라는 얘기 들어보는지 모르는데 양자역학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왔는데 오늘날 아직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이 뉴턴의 물리학 오늘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여러 번 배워서 우리는 그냥 바로 아는데 17세기 당시에는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위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게 언제 나오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종속 변수를 저 r을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이는 저 r을 구하는 것인데 이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MA에 들어있는 질량이 m인 물체 이 위치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이 위치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체가 과거에 지금 미래에 어디 있는지를 지금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벡터를 알면 또 무엇도 알 수 있냐면 모든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와 연관된 모든 물량을 알 수가 있다. 뉴턴의 운동 방식만 풀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위치 벡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당시 17세기 발표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 물리학이 17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건 물리학자들만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각하고 있는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전부 물리에서 밝혀낸 물질의 성질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리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의 진리를 알건 말건 사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의 물리학이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증명된 것이 바로 헨리 혜성이라는 거예요. 혜성, 우리 잘 알죠? 혜성이란 뭡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3주 동안 나타났다가 꼬리를 달고 샥 하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혜성은 하늘에 계신 신이 인간에게 경고하느라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자, 뉴턴은 1643년에 나서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1727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오래 한 20년 지나서 1705년에 헨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혜성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래일까지 안다고 그랬죠. 무엇을 예언하냐면 다음번 혜성은 1758년에 어디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헨리는 1742년에 죽었어요. 이 헨리 혜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1758년에 혜성이 진짜로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혜성 의리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리학의 위력이 이때 처음 보여졌는데 이것은 1705년에 18년 만에 그 다음에 71년 만에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미분과 적분 얘기 나오면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쉬운 개념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분이라는 것인데 이 차분은 바로 뭐냐면 x 프라임 빼기 x입니다. x 프라임은 나중 x고 뭐 x가 위치라도 좋고 뭐든 좋아요. x는 처음 위치다 하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것이 이게 바로 차분입니다. 차이라는 뜻이죠. 그 차분 쓸 때 앞에다가 세모를 썼는데 이 세모는 사실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로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다음에는 어떤 물리량이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나오면 델타 X는 X 프라임 빼기 X, 델타 T는 T 프라임 빼기 T, 델타 A는 A 프라임 빼기 A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차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했냐면 미분도 차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이 쉽다면 미분도 쉬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미분은 어떤 차분이냐면 차분은 디퍼런스라고 그러고 차이라는 뜻이죠. 미분은 디퍼렌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 미분이라고 하냐면 차분 중에서 상당히 작은 차분 이것을 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델타 x에서 리미트 델타 x가 리미트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또는 x 프라임이 x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라고 하면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 가지고 미분인지 차분인지를 간단히 판단할 수가 있냐면 얼마나 작다고 그래야지 되는 거냐면 dx를 제곱하면 항상 0으로 놓을 수 있을 때 이것을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런 동그라미 반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 반지의 안쪽 반지름은 R이고 바깥쪽 반지름은 R 프라임이라고 할 때 그 반지 쪽에 넓이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저 반지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R 프라임이 차분이면 R 프라임이 R 더하기 델타 R 이렇게 차분으로 더해져 있으면 우리 나중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은 어떻게 돼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파이인데 R이 R 더하기 델타 R이니까 여기서 파이 R 제곱을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파이 R 제곱은 없어지고 2파이 R 델타 R 더하기 델타 R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근사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 델타 R은 무시한다면 2파이 R 델타 R이 저 반지 모양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 두께가 미분이라면 DR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제곱하면 0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계산을 하면 ds 요 조그만 넓이여서 d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이 r 더하기 dr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하면 뭐가 남습니까? 네, 2파이 r dr 더하기 dr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dr이 미분이라면 이건 완전 0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근사적으로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2파이 r dr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분은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의 미분 dx를 구한다. 이거 영어로는 디퍼렌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도 이용이 되냐면 함수가 있으면 그것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 미분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걸 differenti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다. 도함수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영어로는 데리바티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모양만 보고 함수의 모양만 보고 그것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독립변수 y는 fx 이렇게 써 있으면 독립변수는 어떤 거냐면 x고 종속변수는 y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x는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속변수는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분 방정식 할 때 본 것처럼 여기 미분이 이렇게 있으면 네, 분모에 있는 것이 독립변수고 분자에 있는 게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자, 이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dx분의 dy라는 이 두 미분의 p 이걸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두 미분 dy를 dx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dx분의 dy는 fx라고 한다면 dx를 양변에 곱할 수도 있어요. b니까 가서 곱해도 되죠. 근데 두 번째 도함수라고 한 거 있었죠. 도함수. 이건 뭐냐면 dx분의 d가 연산 기호입니다. 이거는 미분을 해줘라 라고 하는 기호가 되겠어요. 두 번 미분해줘라 그러면 dx 제곱분의 d제곱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도함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이 앞에 있는 d 나누기 dx가 하나로 딱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두 미분의 b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미분하라는 연산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1차 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분하라라고 하는 도함수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xn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1차 미분의 경우에는 dx를 위로 곱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적분을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미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죠. 적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더하기입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우리 차분을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를 쫙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각각의 사다리의 넓이, 자, 여기 요 xi라는 위치에 올린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의 높이는 얼마냐면 fxi죠. 그리고 요거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차분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 하나하나의 넓이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더합니다. 이게 다 더한 게 뭐가 되냐면 넓이의 합이 되는데 이건 근사적인 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적분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요 사다리를 굉장히 작게 x라는 위치에 있는 사다리의 높이가 fx인데 요것의 간격은 dx입니다. 그러면 저 차분할 때 있는 조그만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y는 fx라는 그래프의 밑에 넓이가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 점 A, B 사이 그래프 넓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하는데 저기 더하기하고 이 적분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하기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거고 적분에서는 오차가 없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fx는 여기서 해당하고 그다음에 델타 x는 적분 변수 dx에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가 풀 수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물리책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공중으로 돌멩이 던진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물체가 내려온다든지 또는 돌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물리책에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경사면과 돌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요게 요 네 개의 답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다 골랐습니까? 네, 답은 사실은 뭐냐면 네, 경사면과 도로에서 물체는 이동하더라도 움직이고 있는데도 받는 힘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일정한 힘을 받으면 뉴턴의 운동방식 풀기가 엄청 쉬워져요. 네, 일정한 힘일 때는 F가 일정이면 F는 ma인데 F가 안 변하면 질량 안 변할 거 뻔하죠. 가속도도 안 변하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안 변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면 우리가 문제를 금방 풀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등가속도 운동식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F가 변하면 그때는 좀 문제가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가속도가 막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면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 미분의 1차만 들어있으면 이걸 대부분 적분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은 그렇지만 적분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1차 미분 방정식을 이런 걸로 쓴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적분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dx를 저기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답을 구하는데 그럴 때 항상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분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적분 가능한 형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적분 변수가 dx와 dy 두 개죠. 좌변은 적분 변수가 dx고 우변은 dy인데 그때 반드시 어때야지만 적분을 할 수가 있냐면 저 좌변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x니까 거기에 피적분 함수도 반드시 x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독립변수니까 피적분 함수도 y만의 함수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요. 저렇게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부정적분은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등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등식으로 이용하려면 양쪽 적분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적분 구간을 좌변과 우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맞춰줘야지 돼요. 그래서 x1일 때 y가 x1일 때의 값, 그 다음에 x2일 때 y가 x2일 때의 값 이렇게 하면 이제 등식까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자, 그래서 힘을 이제 받는데 힘이 x에 의존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적분으로 풀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자, 그러기 위해서 dt를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fx dt는 mdv 그랬죠? 이거 적분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면 여기서는 dt면 그 앞에 좌변의 경우에는 t의 함수만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적분으로 풀 수가 없는 형식입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dt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양변에 dx를 곱해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왜 그러냐면 dx를 곱해줬죠. 그리고 미분이니까 이 dt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dt분의 dx가 바로 뭡니까? v죠. 그래서 이거를 mv, 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저 좌변은 x가 변수인데 fx가 됐고 우변은 v가 변수인데 mv가 됐죠. 그래서 우리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때 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분 구간을 맞춰줘야 되죠. x0, v0, 그 다음에 xv 이렇게 적분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적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식이 복잡해지면 힘이 거리의 위치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기가 복잡해지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문제 풀기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도 이걸 양쪽에다 이렇게 적분을 해줬어요. 좌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fx를 dx로 적분한 거. 이게 바로 1의 정의입니다. 1을 여기서 도입했어요. 그리고 또 우변은 자, 이렇게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은 요거죠. 우변 피적분 함수가 mv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합니다. v로 바로 적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정의하냐면 운동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물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물리량들은 전부 다 목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변하는 힘의 경우에 이걸 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1이라는 물리량과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 할 때 앞에 2분의 1자가 있는 게 왜 앞에 2분의 1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나왔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에너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자, 운동 법칙은 이런 표현으로 써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변을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분을 적분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델타 K가 뭡니까? 저 차분이니까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일 에너지 정리란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할 때 일 에너지 정리를 이제 적용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뭘 알 수가 있냐면, F는 M에서 F는 물체의 힘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걸 전부 다 더해주는 합력인데, 이 합력이 한 일은 바로 운동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 에너지 정리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바꾸는 과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어떻게 생겼어요? 프린키파에 나온 운동 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진짜 운동 법칙이냐면 제2법칙, 이게 운동 법칙입니다. 제1법칙과 제3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제1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술하는 기준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제3법칙은 힘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법칙입니다. 17세기만 하더라도 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힘을 아주 적당하게 잘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뭐냐면, 우리 보통 힘이 혼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은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힘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두 물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와 비슷해요. 네, 여기에 사랑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 사랑이라는 건 사람 없으면 안 되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물체가 없으면, 두 물체가 없으면 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제3법칙을 힘을 정의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3법칙 보면 사실 이 라틴어로,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저건 영어고, 자, 번역하면 뭐냐면, 작용이 있으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또는 물체가 서로 상대 물체에 미치는 작용은 항상 크기가 같고 상대 물체를 향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두 물체가 없으면 작용 반작용을 구하려면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반작용을 찾을 수 없으면, 그래서 반작용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A, B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작용한 힘을 A가 B에게 작용한 힘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작용에 대한 거 여러분 잠깐 퀴즈 한번 내보겠어요. 자, 여기에 책상 위에 책이 있는데 이 책 안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힘 받는데 힘 다 더하니까 0이에요. 어떤 힘 받냐면 중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받냐면 수직 항력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책상 위에 놓인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작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얘기한 그거 해야 되죠. 중력이 무슨 힘인지를, 무엇이 무엇한테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해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란 바로 뭐냐면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거죠.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입니다. 그럼 반작용 금방 구하죠. 네, 책이 지구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일을 비교하면, 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A가 B한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1도 그것과 똑같이 기술합니다. 1도 이렇게 밀고 갔을 때 네, A가 B에게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일하고 에너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또는 단위도 같이 쓰는데, 일과 에너지는 기술을 다르게 합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의 정의인데, 우리 그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습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것들이 다 똑같은 에너지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B에게 W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에너지는 A의 에너지다, B의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W만큼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일을 해준 것의 에너지는 작아지고 일을 받은 놈은 딱 그만큼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 일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면 일을 해준 사람한테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가요. 일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변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너지가 어때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에너지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라도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의 의미인데, 우리 정말 바뀌어라고 할 때 우리 질량이 에너지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에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질량도 에너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폭탄. 원자폭탄은 질량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그 반대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를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해서 딱 충돌시켜주면 그 높은 운동 에너지들이 새로운 질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 에너지와 또 다른 에너지를 하나 도입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좀 운동 에너지하고 달라요.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당구공을 볼링볼을 던지면 빨리 움직이죠. 이 볼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영수철에 연결한 물체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건 사실은 저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 위치에 의해서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아닌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내가 지금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천천히 들어올리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이죠. 등속도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F하고 mg가 크기가 같아야 되겠어요. F는 내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고 mg는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그래서 D만큼 움직였을 때 에너지를 E를 계산해 보면 내가 해준 일은 mgd 플러스 mgd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의 에너지가 높아졌겠죠. 그런데 이 물체는 중력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보세요. 중력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이동은 위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마이너스가 돼요. 다시 말하면 물체에서부터 에너지를 뺏어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물체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물체를 천천히 잡아다니면 내가 물체한테 얼마만에 일을 해줬냐면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2분의 1 kx제곱만큼의 일을 해줬는데 용수철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 음수의 일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로부터 일을 뺏어갔죠. 이건 어디에 저장된다고 보겠어요? 저기 그림 보니까 용수철에 저장된다라고 하면 딱 좋겠죠.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존력에는 대부분의 힘이 보존력인데 비보존력,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수직항력과 장력은 그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포텐셜에는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렇게 힘마다 따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보존력이 fx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 vx는 저기다 fx를 딱 해놓고 적분을 한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뭐냐면 그 힘을 거스르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 써 있는 게 이게 기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그러면 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일 에너지 정의 우리 아까 앞에서 한 거 있는데 바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갖다가 저 정의를 이용하면 요 적분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기 xs는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눠 놓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앞에 거는 x1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뒤에 것은 x2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 우변 운동 에너지를 여기에 딱 갖고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인데 여기서 무엇만 해주냐면 이항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Vx2는 우변으로 K1은 좌변으로 이항만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건 바로 뭡니까? X1이라는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요건 바로 뭡니까? X2라는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이 새로운 물리량 E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법칙을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 방정식이었죠. 운동 방정식은 힘과 가속도로 표현하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일 에너지 정리였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시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요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표현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식이 제일 간단합니까? 네, 세 번째가 제일 간단하죠. 이 세 개가 다른 법칙이 아닙니다. 똑같은 법칙을 다른 형태로 표현했을 뿐이죠. 이 세 개가 다 풀어서 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네, 목표가 바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 이렇게 E는 일정 이런 간단한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원래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E는 일정이라는 간단한 법칙이 기본 법칙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머리를 벽돌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뉴턴의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없었고 뉴턴의 물리학은 어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됐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많은 대학교에서 이제 물리에서는 할 것 다 했다. 물리학과가 폐쇄하는 그런 대학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는 그래도 물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고 봤더니 20세기에 들어와서 원자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뉴턴의 물리학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랑크가 바로 이런 양자역학을 시작한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운동량도 똑같습니다.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똑같이 네, 여기에 운동량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떤 게 더 맞냐면 F는 dt분의 dp가 더 맞습니다. P는 mv인데 이 m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게 F는 ma가 되지만 m이 변할 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m이 변할 때까지 포함시키면 운동량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음수의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은 음수의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위로 던지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리게 가는 거. 이게 에너지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음수가 돼서 일을 해준 사람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 그게 이제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